국내 부동의 1위 자동차 그룹 현대차가 드디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거대한 판을 짜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AI 로봇의 현장 투입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수레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국가의 산업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로봇과 자동화로 넘어갔다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실질적으로 24시간 먹지도 쉬지도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일하는 로봇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기업들은 눈치 보지 않고 무인 공장과 자동화 시스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바로 그룹 내 핵심 로봇 자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부회장 직속의 비밀 태스크포스 TFT를 꾸린 것입니다. CES 2026 이후 이 로봇 기업의 가치는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단순한 상장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룹 총수가 보유한 지분 20%대를 현금화하여 지배구조 정점에 오르기 위한 수조 원대 실탄을 마련하는 시나리오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이 그룹의 시가총액이 장중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로봇 기술력만 볼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머니게임 속에서 총수 일가가 반드시 띄워야만 하는 핵심 밸류체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CES에서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휴머노이드가 더 이상 쇼가 아니라 산업 표준 장비로서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선언입니다.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이 네 곳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피지컬 AI, 대량 생산, 데이터 공장까지 연결된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도 강력하지만 구글 딥마인드 역시 월드 모델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담당하고 로봇 기술을 제공하며 현대차 그룹의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틀라스와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의 연결성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월드 모델 기술과의 연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월드 모델과 관련해서 상당한 임팩트가 있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현대차 전체 그룹 차원에서 보면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전환하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연구 단계에서 제품 단계로 공식 전환이 되고 있고, 이제부터 이 실적이 직접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관련주들의 주가도 덩달아 움직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현대의 로봇 관련 수혜주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엄청난 뉴스를 하나 설명하고 가야 하는데요. 이번 CES에서 아틀라스 로봇의 보행 능력과 움직임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는데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움직임과 보행에 있어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들과는 확연히 다른 레벨의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람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철학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는 겁니다. 움직임의 질감이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행 동작도 한층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공장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설정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실험실이 아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용된 듯한 모습입니다. 로봇 표면에는 스크래치가 여러 곳 나 있는 상태로 촬영되었습니다. 보행 패턴 역시 이전과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머리 부분이 좌우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면서도 사람보다 더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구사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다른 휴머노이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장 작업에 완전히 최적화된 설계로 보입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즉 인간다운 로봇을 만들려고 작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이전 시연용 모델과 달리 실제 공장 투입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전 모델은 고가의 부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달리기와 점프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환경에서는 그런 기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양으로 새로운 버전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영상들이 워낙 많아서 어떤 순서로 다룰지 고민이 되었는데, 일단 CES 발표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월드와이드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신형 모델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로봇으로 실제 영상으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특히 다리 부분이 저렴하게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팔 또한 조립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
공장 환경에 최적화되어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모델입니다. 사양을 보면 50kg을 들 수 있다는 내용과 크기 정보가 나오는데 액추에이터 파워를 증강시켰고 자동차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로봇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월드 모델 기술을 적용하면 이 로봇이 공장 전체를 월드 모델화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작업을 커버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작업 환경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야외에서도 작동 가능하고 다양한 높이의 작업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작업 환경과 관련된 조건들입니다. 실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화려한 액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버전은 다양한 액션을 구사할 수 있었지만 작업 환경 관련 기능은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신형 모델입니다. 배터리 교체 방식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배터리를 빼고 넣는 방식인데 유비테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을 즉시 적용한 것입니다. 손가락과 관련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5손가락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것은 3손가락이나 4손가락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합니다. 3개든 4개든 5개든 큰 차이는 없지만 새끼손가락은 작업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개나 4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로봇손 기술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로봇손 시장은 크게 2가지 기술로 구분됩니다. 텐던 구동 방식과 모터 직접 구동 방식입니다. 텐던 구동 방식은 인간의 근육과 힘줄 구조를 모방한 기술로 와이어를 모터로 당겨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섀도우 로보틱스의 로봇손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손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은 사실 10년도 더 된 기술인데 대량 생산이 어느 정도로 정밀한 수준에서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세한 와이어의 움직임, 관절 부분에서의 당김을 통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로봇손뿐만 아니라 전완부까지 와이어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팔의 하단부가 두꺼워집니다. 최근 출시된 테슬라의 3세대 옵티머스에 부착된 버전은 많이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텐던 구동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와이어로 당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손의 정밀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로보티즈 영상을 보면 손가락만 분리해서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이 로봇 손과 팔, 전완부에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 자체로 모든 것이 구동된다는 것입니다. 텐던 구동 방식은 전완부 전체가 한 묶음인 반면 여기를 보면 손가락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손가락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은 각 관절에 모터가 내장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굵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니트리도 손이 다소 큽니다.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텐던 구동 방식인 옵티머스의 손과 비교하면 외관은 옵티머스 손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나아 보이지만 옵티머스 손은 팔 전체로 보면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손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이 크기만 더 줄어든다면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가지 구동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로봇 손 기술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포도, 3번 딸기, 4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달 새로운 로봇손들이 출시되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들 계실까요? 예를 들어 테슬라의 로봇에 달린 로봇손은 누가 봐도 정말 인간의 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5손가락의 인간 손이 아닌 3개의 집게 형태를 가진 로봇손을 선보였습니다. 그것도 최신 기술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5손가락 로봇손을 못 만드는 것일까요? 답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조차 만들 수 있는 로봇 손가락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못 만들 리 없습니다. 문제는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서 만드느냐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두 가지 종류의 로봇손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5손가락 로봇손은 바로 텐던 구동 방식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로보티즈의 로봇은 모터 직접 구동 방식입니다. 즉, 두 회사의 로봇손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술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외형만 보고는 한국 로봇 회사의 로봇손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한국 회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도대체 왜 계속해서 집게 형태의 로봇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일까요? 앞서 보여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우 회사의 타깃 자체가 산업용입니다. 당장 현대자동차에 필요한 용도입니다. 보통은 이것이 맞습니다. 생산을 위해서는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을 적용한 그리퍼를 사용하고, 가정용을 위해서는 텐던 방식을 적용한 5손가락 로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만들어 연구해 왔으며, 모든 기업들의 생산 방향이 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최근 이를 깨부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종목인 로보티즈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던 그리퍼와 5손가락 로봇손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테슬라도 못한 그 기술을 도대체 로보티즈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의 첫 번째 주목 기업인 로보티즈의 영상을 보면 됩니다. 로보티즈의 로봇손을 보면 동일한 로봇인데, 하나는 집게손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5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모터 직접 구동 방식 로봇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터 직접 구동 방식 로봇 손가락은 각 마디 관절 부분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이 거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손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5손가락이 필요한 작업에 활용할 수 없었는데, 로보티즈의 5손가락 로봇손은 충분히 작아졌습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지금 로봇 회사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로봇을 산업시장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함이 떨어지는 텐던 방식의 로봇손은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리퍼라고 하는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의 로봇손은 2손가락이나 3손가락으로도 충분히 산업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실 5손가락이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사람이 하는 공정에서 5손가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리퍼를 떼어주고 5손가락 로봇으로 바꿔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텐던 방식은 전완부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로봇손을 바꾸려면 로봇 팔 전체를 뜯어내야 하지만,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은 손만 따로 교체할 수 있고, 만약 로봇손에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 마디 단위로 교체할 수 있어 산업 작업에 필요한 로봇에게는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주목 기업으로 로보티즈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액추에이터와 로봇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바로 이 로보티즈가 그 두 가지 핵심 부품을 모두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는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AI 인사이트 포럼에서 신규 버전의 로봇손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공개한 로봇손은 5손가락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더러 자유도나 정교함 측면에서 기존 로봇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기술력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과거 로보티즈는 정밀한 움직임이 강점인 로봇팔의 하드웨어를 주로 선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셀 기술이었고, 이미 이 기술로 세계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같은 형태의 손은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이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생태계와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래 로봇 시장의 핵심 부품 공급 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 로보티즈에 분명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뜻 진입하기 겁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로보티즈가 더 상승할 강한 재료가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께 로보티즈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로봇의 노동은 결국 팔과 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손은 로봇의 산업적 파급력을 결정하는 전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보티즈의 강점은 모든 기술력이 자체 개발이라는 점입니다. 전기차를 만들던 곳, 즉 완전히 다른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만드는 로봇팔이 아닌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 로봇 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을 지니게 되었는데, 한국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최근 이를 입증해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보티즈는 이번 AI 인사이트 포럼에 앞서 이미 이 제품을 오픈 AI 기업 등 일부 핵심 고객사에게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입니다. 이 로봇손을 이미 구글에 1차 공급했을 뿐 아니라 엔비디아, 디즈니, 애플까지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 생태계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본 다른 로봇 회사들의 로봇 손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사람 손 같던데 오히려 로보티즈의 로봇 손은 뭔가 만들다만 느낌이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인데 여기서 바로 로보티즈의 천재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고 이미 그 기술을 완성 단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은 자본의 자유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자유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만으로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방식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로봇 손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이나 빅테크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그들을 오히려 고객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로보티즈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나 엔비디아 등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로보티즈의 기술력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단순히 이들에게 기술력만 어필한 것이 아니라 상용화의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최근 로봇 시장은 매주 신제품이 쏟아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다들 자신의 기술력이나 완벽한 외형을 뽐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 경쟁 속에서 로보티즈는 가성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로봇의 손이 아무리 멋지고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만드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기술을 상용화 로봇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로보티즈는 이미 오픈소스 및 저비용 로봇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라 해도 될 만큼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양산 모델 개발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즉,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에서 이 기술로 다른 곳보다 절반 가격에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데 거절할 회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보티즈가 단순한 부품 기업을 넘어 미래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로보티즈에 진입할 수는 없을 테니 지금 로보티즈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협동 로봇 분야에서 이 흐름과 가장 먼저 맞닿아 있는 회사, 두산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봇 분야에서 두산로보틱스는 국내에서는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요 플레이어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단순히 로봇을 잘 만드느냐만으로 평가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실제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두산로보틱스는 비교적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온 기업입니다. 두산로보틱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로봇을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와 제조를 함께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를 갖춘 로봇 기업은 세계적으로 봐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원전, 로봇 등 여러 제조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정밀하게 만들고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에서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들이 핵심 제품의 제조를 한국 기업에 맡기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 역량은 강하지만 설계 단계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완성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로봇 산업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품을 잘 만들고 조립을 잘하는 것과 로봇의 전체 구조와 제어 방식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필요한 인력도 다르고 축적되는 기술의 성격도 다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두산로보틱스는 기구 설계부터 제어 구조까지 내부 기술로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산로보틱스를 한국 로봇 산업 안에서 비교적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계와 제조를 함께 가져간다는 건 제품을 개선하거나 라인업을 확장할 때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도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 로봇 도입이 늘어나면서 현지 파트너십과 공급 사례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특정 작업에만 특화된 로봇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큰 하중을 다루는 작업부터 정밀한 작업까지 대응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산업별 요구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산업의 상황이 변하더라도 적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운영하는 공장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리 효율성입니다. 로봇은 단기간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라 장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지 보수와 관리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장 내 로봇이 여러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점검과 수리 과정은 자연스럽게 복잡해집니다. 반면 한 기업의 로봇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면 운영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단일 작업 성능뿐 아니라 한 기업이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로봇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용 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동 로봇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산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CES 2026을 통해 휴머노이드는 산업 표준이 되었고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는 실전형 로봇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로보티즈는 독보적인 로봇 손 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선택을 받았으며 두산 로보틱스는 탄탄한 자체 기술력과 라인업으로 협동 로봇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탈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 새롭게 참전한 메타, 이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기업이 메타와 함께 어떤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기업의 주가가 왜 오르는지 그 이유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먼저 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방향성부터 살펴볼게요. 메타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고 자체 AI 모델인 라마를 활용해 로봇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메타의 최종 목표는 다양한 기업들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로봇을 위한 AI,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즉 AI 중심의 로봇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메타의 최고 경영자이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흥미로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의 AI 연구의 일환으로 촉각 인식과 손의 세밀한 동작, 그리고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새롭고 정교한 로봇 손이 작동하는 모습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내용의 트윗을 남긴 겁니다. 즉 메타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로봇 하드웨어 기술까지 직접 주도하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형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비상장 로봇 기업 워닝 로보틱스가 미국 메타와 손잡고 차세대 로봇 파랄렉으로 핸들을 공동 개발해 올해 하반기에 실제 메타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 팔은 단순한 시제품 수준이 아닙니다.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국가연구기관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이 이미 국내 최상위권 수준으로 검증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을 직접 구매하고 MOU 체결까지 검토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 5개 기업 모두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팔을 테스트하고 기술력을 검증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후의 전개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지분 투자나 경영 참여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메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메타는 워닝 로보틱스가 가진 기술 그대로를 살려서 우리 메타 제품에 직접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결과 공동 개발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제안은 워닝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선택지였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메타를 파트너로 택한 이유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워닝 로보틱스가 어떤 로봇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특히 메타가 러브콜을 보냈는지 관련 영상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메타의 마음을 사로잡은 워닝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은 바로 로봇 촉각 센서입니다. 이 촉각 센서는 로봇이 촉감을 인식하도록 돕는 핵심 부품인데요. 물체의 압력, 질감, 온도, 마찰력 등을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로봇의 피부 역할을 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더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촉각 센서의 기술력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의 힘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로봇은 작업 중 위험할 뿐 아니라 활용 범위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부분에서 워닝 로보틱스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준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필요한 핵심 촉각 인식 기술을 워닝 로보틱스가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러브콜을 보낸 거죠. 그리고 결국 올해 하반기에는 메타와 공동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성과까지 이어졌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워닝 로보틱스는 메타와 이번 계약을 체결하며 비밀 유지 조항을 체결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이 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메타와 워닝 로보틱스가 체결한 비밀 유지 조항, 여기에 대해서는 총 3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 두 기업이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실제로 메타와 장기 계약이 체결됐다면 워닝 로보틱스의 글로벌 인지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기업 가치 또한 크게 뛰겠죠. 게다가 안정적인 매출 확보까지 가능해지면 주가 역시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가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타는 이미 VR 중심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했죠. 그런데 VR 기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손으로 가상 공간의 사물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터치 컨트롤러입니다. 메타는 이미 여러 형태의 컨트롤러를 출시했지만 이번에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메타의 가상현실 프로젝트 핵심 장비로 채택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 메타가 직접 워닝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 중 단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주가에서 10배, 20배 상승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즉, 워닝 로보틱스는 단순한 로봇 부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와 긴밀히 얽힌 초핵심 기술 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워닝 로보틱스가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 로봇 대형 호재를 어떤 종목이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될까? 워닝 로보틱스는 원익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원익그룹주 중에서도 단 하나의 종목만이 이 호재를 직접 반영하게 됩니다. 그 종목이 바로 로봇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원익홀딩스입니다. 결국 메타와의 협업, 그리고 로봇팔 핵심 기술이라는 대형 재료는 비상장사 워닝 로보틱스가 아닌 상장사 원익홀딩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원익홀딩스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탑업인 출자 현황을 한번 보면요. 현재 원익홀딩스가 워닝 로보틱스에 출자한 내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투자 목적이 단순한 재무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 참가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지분율은 무려 94.7%, 사실상 완전 자회사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워닝 로보틱스가 상장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수급과 재료는 상장사인 원익홀딩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워닝 로보틱스의 메타 협업 이슈와 로봇 핵심 기술력 호재가 전부 원익홀딩스 주가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지금 눌림이 나올 때마다 기회 구간으로 보고 한 주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언제든 크게 터질 잠재력을 가진 핵심 로봇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뒤흔들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익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50명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